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열전미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아올린 성공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믿지 못해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독하고 불쌍한 영혼들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쳐내고 상처 입히는 삐뚤어진 방어 심리. 우리는 주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인간 군상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통솔력을 보여주었던 천재이자 동시에 가장 끔찍한 의심병을 앓았던 괴물, 삼국지의 영원한 문제적 주인공 조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보며 훌륭한 최고 경영자의 표본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파격적인 포용력을 가졌고 시대를 앞서가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뿔뿔이 흩어진 대륙의 절반을 통일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뒷면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다가갈수록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밤에는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잠조차 편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영특한 사내를 평생 아무도 믿지 못하는 고독한 감옥 속에 가두어버린 것일까요? 권력이라는 맹독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타인의 선의조차 끔찍한 음모로 왜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청년 시절로 돌아가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속마음을 시커멓게 무장했던 한 권력자의 서늘한 심리 묘사를 통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아직 그가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실권자가 되기 훨씬 이전의 젊은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황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동탁이라는 끔찍한 폭군이 어린 황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의감과 뜨거운 야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청년 조조는 칠성보도라는 귀한 보검을 품에 숨기고 폭군의 침실로 숨어들어 암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폭군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고 청년은 간신히 황궁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분노한 폭군은 전국 방방곡곡에 도망자의 얼굴이 그려진 수배 전단을 뿌렸고 그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엄청난 황금과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하려던 영웅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현상금이 걸린 특급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청년. 그의 도주로는 그야말로 생지옥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숲을 속에 숨어 벌레를 씹어먹고 밤에는 별빛에 의지해 인적 없는 험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관군이 쫓아온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시골 농부의 눈빛조차 자신을 황금으로 바꾸려는 탐욕스러운 눈초리로 보였습니다. 극도의 육체적 피로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 이 벼랑 끝의 상황은 청년의 뇌 구조를 서서히 기형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해망상과 극단적인 불신이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공포는 결국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망치던 그는 작은 고을에서 결국 관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위기였으나 하늘은 아직 그의 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을 다스리던 진궁이라는 관리가 도망자의 의로운 뜻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의 벼슬과 안정된 삶을 모두 내팽개치고 그와 함께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 함께 다시 피말리는 도주를 이어갑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쫓기던 두 사람은 마침내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어느 으리리한 저택 앞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아버지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냈던 절친한 친구 여백사라는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배신해도 절대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을 든든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을 참혹한 운명의 무대 위로 올라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자 늙은 집주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그를 쫓아내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험난한 도주 생활에 지친 너희를 위해 내 오늘 밤 최고의 잔치를 열어주마. 하지만 우리 집에 너희를 대접할 만한 귀한 술이 다 떨어졌구나. 내가 당장 이웃 마을로 넘어가 가장 좋은 명주를 사올 테니 푹 쉬고 있거라.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귀한 손님을 극진히 모시라는 당부를 남긴 채 나귀를 타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 오랜만에 긴장을 풀려던 두 도망자. 하지만 수시비를 쫓기며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청년의 청각은 쉽게 잠들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요하던 저택 뒷마당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그것은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를 거친 돌에 가는 소리, 곧 칼을 벼리는 소리였습니다. 놀란 조조는 진궁을 깨워 숨을 죽인 채 창문 틈으로 뒷마당을 엿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먼저 꽁꽁 묶어두는 게 어때? 그래,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리자고. 이 짧은 대화를 엿들은 순간 조조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망상에 갇혀있던 뇌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해석했습니다. 영감이 술을 사러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관아에 나를 고발하러 간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남은 식구들이 나를 묶어서 관군에게 넘기고 그 엄청난 현상금을 차지하려 칼을 갈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가끔 이런 무서운 오해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가 베푸는 순수한 호의조차 나를 해치려는 음모로 보이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던진 가벼운 농담이 나를 내쫓으려는 치밀한 계획으로 느껴지고,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나를 헐뜯는 조롱으로 들리는 순간 인간은 분노하여 폭주하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조조는 진궁을 향해 눈을 번뜩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오. 살기 위해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서슬퍼런 칼을 뽑아들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뒤 상황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저택 안의 사람들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서 일을 하던 하인들은 살려달라며 도망쳤습니다. 조용한 산속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단지 살아남겠다는 눈먼 생존 본능 하나로 기꺼이 쉼터를 제공해 주었던 선량한 가족 8명을 순식간에 해쳐버린 겁니다. 피로 붉게 물든 칼을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사나이. 그는 이제 후환을 없애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뒷간 옆 헛간 문을 열어젖힌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관군도 밧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치상을 위해 네 다리가 꽁꽁 묶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는 토실토실한 돼지 한 마리만이 겁에 질려 꿀꿀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묶어두고 숨통을 끊자고 했던 하인들의 대화는 도망자를 잡기 위한 흉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주인의 귀한 조카를 대접하기 위해 가장 맛있는 고기를 요리하려 했던 순박한 사람들의 따뜻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의심과 공포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착각, 친척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해쳤다는 참담한 진실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흉기를 거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저택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영혼이 악마에게 완전히 먹혀버리는 소름 돋는 순간이 바로 다음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택을 빠져나와 숲길을 허겁지겁 내달리던 그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던 두 사람의 눈앞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웃마을로 귀한술을 사러 갔던 집주인 어르신이 짐승의 안장 양쪽에 묵직한 술동이를 매달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헐떡이며 달려오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조카님,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다시 험한 길을 떠나려 하시는가? 내가 가장 훌륭한 명주를 구해왔고 집에서는 식구들이 고기를 잡아 맛있는 안주를 만들고 있을 터인데 하루라도 편히 쉬다 가시게나. 아무것도 모른 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노인. 그 순수한 배려 앞에서 동행하던 진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변한 청년은 순간 안면 근육을 미세하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관군의 추격이 너무 턱 밑까지 다가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의 크나큰 은혜는 훗날 천금으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며 노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나이. 그런데 노인의 등 뒤로 세 걸음쯤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시커먼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며 또다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계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저 영감이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된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분명 내가 한 짓임을 단번에 알아챌 것이고 슬픔과 분노에 미쳐 곧장 관하로 달려가 나를 고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도주극은 여기서 끝이 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 여러분, 바로 이 찰나의 순간 한 인간은 평범한 도덕의 궤도를 벗어나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눈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독한 뻔뻔함의 달인,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음을 검게 물들인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생존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도덕적 가치나 죄책감도 가차없이 길거리에 내다버립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기 뒤에 오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깜짝 놀란 노인이 드리를 돌아보는 그 순간 챙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시퍼런 흉기가 노인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진궁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아까 저택에서 하인들을 죽인 것은 오해와 두려움이 빚어낸 참담한 실수였다고 100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위해 무거운 술을 사온 고마운 어른을 등 뒤에서 고의로 베어버린 행위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잔혹한 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진궁은 절규하며 그의 멱살을 접었습니다. 내 이놈! 착각으로 남의 일가족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티끌만한 죄도 없는 어르신마저 고의로 베어버리다니. 너는 짐승만도 못한 악마이다. 이 엄청난 악행을 도대체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그러자 조조는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옷자락에 슥슥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궁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소름 끼치는 희대의 명언을 내뱉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두지는 않겠다. 내 목숨과 내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짓밟아도 상관없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지만 남이 나를 해칠 가능성은 단 1%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 권력투쟁의 세계에서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갈 서늘한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 망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두진 않겠다. 이 잔혹한 자기애에 빠진 순간 그는 더 이상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으려던 열혈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피를 밟고서라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발 아래 두겠다는 난세의 간사한 영웅이 완벽하게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직후 목숨을 바쳐 그를 구해주었던 관리 출신의 진공은 조조의 잔인한 본성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그날 밤 몰래 곁을 떠나버립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조력자를 자신의 병적인 의심과 이기심 때문에 영원한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알아야 했던 고독한 지배자의 비극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며 권력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 마침내 천하의 절반을 손에 쥐게 되는 사나이. 하지만 그의 영혼에 깊게 새겨진 불신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은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귀괴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압도적인 매력 이면에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는 순간 가장 아끼던 천재 부하마저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소름 돋는 이중성,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 같은 연극까지. 여러분, 도망자 신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은인마저 무참히 베어버렸던 조조는 수많은 전쟁과 모략을 거치며 마침내 대륙의 북쪽을 완전히 장악한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섭니다. 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와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게 된 사나이. 그는 이제 단순히 무기를 휘두르는 장수가 아니라 천하를 경영하는 거대한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보여준 통솔력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뼈대 있는 가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실력 하나만을 보고 사람을 뽑는 파격적인 인재 등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사회는 훌륭한 집안이 아니면 벼슬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꽉 막힌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도둑질을 했던 자라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어제까지 적진에서 자신에게 활을 쏘았던 원수라 할지라도 싸움을 이길 지혜와 무예만 뛰어나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적군의 참모 중 한 명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싸잡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 모욕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어찌나 잘 쓴 명문장이었던지 알아누워있던 그가 그 글을 읽고 너무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병이 나았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그 참모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모든 부하가 당장 저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적의 뛰어난 글솜씨를 아깝게 여겨 오히려 자신의 곁에 두고 핵심 조력자로 중용했습니다. 나를 향한 개인적인 모욕은 참을 수 있으나 뛰어난 재능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압도적인 포용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대륙의 네로라 하는 천재들과 장수들은 불나방처럼 그의 밑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막대한 재물과 빠른 승진, 그리고 부하의 진가를 뼛속까지 알아봐주는 날카로운 안목에 반한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진영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이상적인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밝은 빛의 뒷면에는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입니다.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자신의 밑에 뛰어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병적인 불안감은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저 비상한 머리로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시절 쫓기던 산길에서 은인의 가족을 해치며 깨달았던 잔혹한 진리, 남을 믿는 순간 내가 죽는다는 그 끔찍한 생존 본능이 최고 자리에 오른 지금도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의 아주 작은 눈빛 흔들림 하나, 사소한 말실수 하나조차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며 상대방의 진심을 발가벗기려 들었습니다. 천하의 인재를 모두 품에 안았지만 정작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진실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셈입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자를 이용하면서도 그 능력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가차없이 척어이든 서늘한 이중성, 이것이 바로 피로 얼룩진 옥자를 지켜내야만 했던 조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의심경은 마침내 진영에서 가장 머리가 비상했던 한 천재를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하는 누구일까요? 일을 못하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게으른 사람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불쾌한 아랫사람은 바로 상사의 숨겨진 의도를 묻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떠벌리는 눈치 빠르고 똑똑한 부하입니다. 그의 밑에는 양수라는 이름의 천재적인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머리 회전이 타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비상하여 주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보고도 척척 알아맞히는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특함을 적당히 숨길 줄 아는 사회적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상사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뽐내며 얄팍한 우월감을 즐겼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북방에서 아주 귀한 과자 한 상자가 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조조는 과자 상자 뚜껑에 한 사람당 한 입씩 나누어 먹으라는 뜻의 글귀를 교묘하게 적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침 방에 들어왔던 양수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과자 상자를 뜯어 주변 사람들과 하나씩 다 먹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과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조조가 분노하여 묻자 양수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자 위에 쓰인 글씨의 뜻을 풀어보니 분명 한 사람당 한 입씩 먹으라 적어두셨기에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재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신하가 감히 주군의 사적인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고 윗사람의 속마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행위,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지도자의 권위를 산산조각 내는 치명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일에 쌓여 있어야 그 위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대장의 생각을 예측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하며 조심하게 만들어야 조직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얄미운 부하 하나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우두머리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내 머릿속에 은밀한 생각까지 낱낱이 도청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과 끔찍한 위기감, 그 천재 참모는 똑똑한 머리만 믿고 윗사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찌르고 만 것입니다. 이 팽팽한 신경전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침내 파국을 맞이합니다. 유비의 군대와 맞붙어 몇 달째 승부를 내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던 험난한 전장. 식량은 떨어져 가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자니 이길 확률이 없고 퇴각하자니 체면이 깎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녁 식사로 닭고기국이 올라왔습니다. 그릇에 담긴 닭갈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조는 부하가 오늘 밤 막사의 암호를 묻자 무심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닭의 갈비라고 말입니다. 모든 장수가 이 암호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오직 눈치 빠른 양수만이 자신의 텐트로 돌아가 불이 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장수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닭갈비는 먹자니 고기가 없어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고기 맛이 아까워 버리기 힘든 부위입니다. 승상께서는 지금 이 전쟁터가 바로 닭갈비 같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조만간 군대를 철수할 것이 분명하니 미리 짐을 쌓아두는 것이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진영 전체로 퍼져나가 군사들이 동요하며 다투어 보따리를 꾸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조의 두 눈에 마침내 시퍼런 살기가 폭발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요망한 혀로 군대의 사기를 꺾고 내 마음을 함부로 짐작한단 말이냐. 그는 군대의 법을 어지럽혔다는 명분을 내세워 즉시 그 건방진 양수를 끌어내어 처벌해버립니다. 양수의 진짜 죄명은 군기문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상사의 숨겨진 나약함과 도망치고 싶은 속마음을 만천하에 발가벗겨버린 죄, 이른바 심리적 불경죄였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세상을 조롱하던 젊은이는 결국 자신의 가벼운 입방정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특함이 도를 넘어 배려와 융통성을 잃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독약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피비린내 나는 교훈이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마저 가차없이 쳐내며 얼음장 같은 통치를 이어가던 권력자. 낮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맹수였지만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불쌍한 겁쟁이로 돌변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기에 그들의 억울한 원혼이나 남은 가족들이 언제 암살자로 돌변하여 침실로 숨어들지 모른다는 지독한 망상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작은 바람소리 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어두운 장막 뒤에 누군가 흉기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밤새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인 단잠조차 잘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속임수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그는 측근들과 호위 무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고약한 병이 하나 있다. 나는 잠이 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사람을 해치는 버릇이 있다. 그러니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만약 내 잠자리에 다가왔다가 칼에 찔려 죽더라도 절대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자면서 사람을 벤다는 병이 어디 있단 말인가. 며칠 뒤 이 섬뜩한 선언이 과연 진실인지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덮고 있던 이불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눈치 빠른 시종 한 명이 주군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는 마음에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주워 덮어주려 했습니다. 시종의 손이 이불 자락에 닿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조조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침상접해 뽑아두었던 긴 칼을 집어들고 단숨에 시종을 해쳤습니다. 억울한 시종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흉기를 바닥에 내던지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상에 누워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그는 방바닥에 널브러진 시체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연기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내가 끔찍이 아끼는 시종을 죽였단 말인가?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던 무사들이 엎드려 자초지종을 고하자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거늘 이 불쌍한 자가 내 몹쓸 병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구나. 그는 죽은 시종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유가족에게 막대한 재물을 내려주며 애통해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연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목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완벽하게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아무 죄 없는 아랫사람을 고의로 해친 겁니다. 자신이 잠들었을 때 그 누구도 암살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아예 근처에 다가오면 무조건 죽는다는 끔찍한 공포심을 측근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넣기 위한 잔혹한 생존쇼였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객뿐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불을 덮어주려는 충직한 부하마저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연극의 소품으로 무참히 희생시켜버리는 악마적인 이기심. 자면서도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날 이후 천하의 그 어떤 암살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경호원들조차 그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침실 반경 10여 미터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완벽한 방패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 아플 때 물 한 모금 떠먹여줄 사람조차 곁에 두지 못한 채 텅 빈 넓은 방에서 홀로 서늘한 밤 공기를 견뎌야 했던 최고 권력자. 사람을 믿지 못해 스스로 철저한 고립을 선택한 이 가엾고도 무서운 사나이는 결국 자신의 그 지독한 의심병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극심한 편두통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전설적인 명의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의심이 낳은 괴물이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해버리는 허무하고도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침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륙의 가장 거대한 주인이 된 사나이.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웅장한 궁궐에서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부터 지위가 높은 관리들까지 모두가 그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었고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수십만 대군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전부 손에 쥐었으니 그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 그 자체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참으로 공평하고도 무섭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은 결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꼭대기에 선 순간부터 그는 이름 모를 끔찍한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극심한 편두통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지끈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발작이 시작되면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흉기로 머리통을 반으로 쪼개는 듯한 상상 초월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리며 시야가 흐려졌고 구토가 쏟아져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은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두통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잔혹한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등 뒤에서 베어버렸던 끔찍한 죄책감, 숱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피비린내, 그리고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수십 년 동안 뇌혈관에 겹겹이 쌓이고
뭉쳐 마침내 육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통증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마음의 지옥이 몸의 지옥으로 번져버린 셈입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들이 궁궐로 불려왔지만 아무도 이 귀괴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약을 지어 올려도 소용이 없었고 훌륭한 침을 놓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의 성격은 더욱 거칠고 난폭해졌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는 치료사들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매일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충직한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한 인물을 추천합니다. 전하, 지금 저 멀리 남쪽 지방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적인 명의가 살고 있습니다. 화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늙은 의사는 침술과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가히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을 부르신다면 반드시 전하의 옥체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조조는 당장 막대한 재물을 보내 전설적인 치유자를 궁궐로 모셔옵니다. 초라한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난 늙은 의사는 천하의 1인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왕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피며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색했습니다. 의사가 진 보따리에서 뾰족한 침을 꺼내어 머리에 막힌 혈자리에 찌르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왕을 괴롭히며 미치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늙은 치유자에게 평생 궁궐에 머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높은 벼슬과 산더미 같은 황금을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의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전하, 방금 찔러넣은 침은 그저 일시적으로 아픔을 먹게 해주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전하가 앓고 계신 진짜 병은 뇌 속 아주 깊은 곳에 커다란 나쁜 핏덩어리가 자라나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침을 놓고 독한 약을 먹어봐야 그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해야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의사는 손주들도 깜짝 놀랄 만한 너무도 파격적이고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무시무시한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제가 특별한 약초를 달여 만든 마취제를 드시고 깊은 잠에 빠지시면 제가 날카로운 도끼로 전하의 두개골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뇌 속에 엉켜있는 나쁜 고름과 핏덩어리를 남김없이 긁어낸 뒤 튼튼한 실로 꿰매면 이 끔찍한 병은 영원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야 머리를 여는 수술이 병원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사람들에게 두개골을 쪼갠다는 것은 곧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의심 많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최고 권력자의 머리를 도끼로 열겠다니, 이 충격적인 선언은 왕의 뇌리에 깊게 잠들어 있던 피해망상의 방아쇠를 무참히 당기고 말았습니다. 머리통을 도끼로 쪼개어 연다는 끔찍한 말을 듣는 순간 왕의 눈빛은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직 평생을 지배해온 지독한 불신만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속으로 차가운 계산을 굴렸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잠을 재운 뒤 내 머리를 도끼로 쪼개겠다고. 이것은 분명 나를 암살하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다. 내가 무수히 많은 정적을 없앴으니 그 원수들의 사주를 받고 의사로 위장하여 내 숨통을 끊으러 온 자객이 틀림없다. 최근에 내가 눈엣가시 같던 적장을 쓰러뜨렸을 때 이 늙은이가 그 적장의 팔에 박힌 독화살을 정성껏 치료해준 적이 있었다지. 분명 그 적장의 복수를 위해 나를 짐승처럼 도살하려는 수작이다. 자신이 평생 남을 속이고 배신하며 살아왔기에 남의 순수한 선의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덫을 놓는 사냥꾼은 풀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만 보아도 모두 자신을 노리는 맹수의 이빨로 착각하는 법입니다. 조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천하의 어떤 인간이 머리를 쪼개고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은 분명 나의 원수들과 은밀하게 결탁하여 의수를 핑계로
내 목숨을 앗아가려온 암살자가 분명하다. 여봐라, 당장 이 요망한 돌팔이 영감을 어두운 감옥에 가두고. 뼈가 부서지도록 고문하여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진짜 배후를 자백받아내라. 주변의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로 말렸습니다. 전하, 저 어르신은 진정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하늘이 내린 분입니다. 그를 함부로 죽이시면 전하의 옥체를 영영 회복할 수 없사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 불쌍한 노인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한번 삐뚤어진 권력자의 고집은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호소하는 신하들조차 자신을 해치려는 배후 세력으로 의심하며 가차없이 멀리 내쳐버렸습니다. 평생 오직 환자의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 험한 산과 들을 누비며 의수를 연마했던 순박한 늙은 명의는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끔찍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서서히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한 의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몰래 돌보아주던 젊은 간수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록한 의학 비법서를 건네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늙은 목숨이 억울하게 끊어지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으나 내가 평생 모은 이 소중한 지식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훗날 병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참으로 애통하고 슬프네. 부디 이 낡은 책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널리 퍼뜨려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게나. 하지만 겁에 질린 간수는 잔혹한 조조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 책을 향해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결국 깊은 절망에 빠진 의사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 속에 그 귀한 비법서를 스스로 던져 한 줌의 재로 태워버리고 맙니다. 인류의 의학 발전을 수백 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던 위대한 지식이 한 권력자의 어리석은 의심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버린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며칠 뒤 늙은 의사는 모진 고문을 끈질기게 버티지 못하고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몹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싹둑 잘라버린 어리석은 권력자. 그 잔혹한 대가는 참으로 빠르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늙은 명의가 억울하게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기운에 억눌려 있던 편두통이 이전보다 수십 배나 강력한 고통으로 둔갑하여 왕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발작 때문에 왕은 맛있는 음식도 달콤한 물조차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침상에서 굴러떨어져 단단한 벽에 머리를 찍고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 그 고통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억울하게 죽였던 은인의 가족들, 충고를 하다 죽은 똑똑한 부하들, 그리고 캄캄한 옥에서 죽어간 늙은 의사의 창백한 환영이 나타나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뒤늦게 찾아온 뼈저린 후회. 아, 내가 내 무덤을 스스로 파고 말았구나. 그 뛰어난 의사를 내 헛된 의심 때문에 참혹하게 죽여버렸으니 이것은 필시 하늘이 나에게 내리는 무서운 천벌이로다. 하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언제나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는 그 누구의 진심 어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홀로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평생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벌였던 영웅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도 처참하고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든 의심병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생전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고 군자금을 모으려 도굴꾼들을 시켜 남의 무덤을 파헤쳐 재물을 훔쳤던 과거의 업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뒤 누군가 복수심에 불타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 두려워 유언으로 아주 끔찍하고 기괴한 지시를 남깁니다. 내가 숨을 거두거든 장례식을 치르는 날 도성의 모든 성문을 같은 시간에 활짝 열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관 72개를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묻어라. 진짜 내 시신이 어느 흙더미 아래에 묻혔는지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알지 못하게 영원히 숨겨야만 한다.
살아서도 단 한 명의 사람을 진심으로 믿지 못해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사나이. 그는 죽어서 차가운 흙 속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세상을 철저히 불신하여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고 스스로를 영원한 미로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인생의 겉모습치고는 지독하게 쓸쓸하고 등골이 서늘한 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엄청난 재능과 뛰어난 통솔력을 가졌음에도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을 다스리지 못해 파멸이라는 절벽으로 걸어간 한 영웅의 처절한 심리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서늘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십억 원의 재산이 쌓여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한들 내 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 없다면 그 삭막한 삶을 어찌 성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벌벌 떨며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저울질하는 삶은 으리으리한 황금빛 감옥에 갇힌 불쌍한 죄수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릴 망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두진 않겠다며 도끼를 품었던 젊은 날의 오만한 다짐, 그것은 결국 자신을 구원해줄 마지막 은인마저 스스로 베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경계심은 험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만 그것이 병적인 불신으로 변질되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좋은 사람을 멀리 쫓아내고 나 자신마저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캄캄한 감옥에서 과감히 벗어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작은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이 부유한 승리자의 삶이자 세월의 지혜를 품은 어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도 서늘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본 오늘의 역사 열전, 여기까지입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한 영웅의 몰락이 여러분의 걷는 인생길에 작은 등불처럼 지혜를 밝혀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소중한 댓글을 넉넉히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짜릿하고 진한 인문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